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고 3학년 생륜 듣는 친구들 중간고사 내용 정리 및 문제풀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또 야밤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강은 학습지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지 못한 부분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 74쪽을 보시면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에서 저희가 마르크스, 두 번째는 롤스, 그리고 세 번째 노직의 소유권리론, 네 번째 왈처의 복합평등론까지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내용들은 학습지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이 수능 특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자료 플러스의 왈처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원적 평등 체제는 전제와 정반대가 된다. 전제와 이 체제는 지배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군의 관계들을 정립한다. 형식적인 어법으로 말한다면 다원적 평등이라는 거는 복합평등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어떤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직이라는 영역에서는 시민 X라는 사람이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하지만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약의 우선권, 다른 취업 기회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즉,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여러분 수업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회 안에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요. 사회 안에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교육 영역도 있고 의료 영역도 있고 정치 영역도 있고 뭐 경제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자, 이 안에 이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서 각각 개별적인 영역 안에서의 불평등은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영역 안에서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는 거는 보편적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불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X라는 사람이 교육 영역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 사람 밑에 Y가 있다고 치더라도 정치 영역에서는 Y가 우위에 있고 또 X가 그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지배적 가치가 되지 않는 한 혹은 이 해당 영역 어떤 영역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에까지 전환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서로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왈처는 이 각각의 사회적 영역 안에 벽을 세워야 된다.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벽을 세워야 된다.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왈처는 개인들의 어떤 또 사회마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비판합니다.
롤스는 이런 사회적 영역의 맥락이라든가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단일한 하나의 분배 원칙, 뭡니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회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한 정의의 원칙은 실제 삶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왈처가 비판하게 된 겁니다. 또한 왈처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에 맞는 가치 분배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평등 혹은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복합평등 혹은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른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는 정치 영역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경제 영역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만 하세요. 부라는 것은 경제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 부는 경제 영역에만 머무르고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며 부를 지닌 사람이 부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게 왈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5쪽 하단과 76쪽 상단인데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해서 두 가지, 우대 정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그리고 부유세와 관련된 정치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여러분 비문학 독해로 제시되는 출제가 되면 비문학 독해로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역사적 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어떤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우대 정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은 과거 부당한 차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찬성한다라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 특정 집단에 대한 역사적 사회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보상을 통해서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사회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우연히 발생한 어떤 이런 불평등을 바로잡음으로써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당한 특혜다. 그리고 업적, 실적 그런 주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보상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고 피해를 준 사람들도 과거의 사람들인데 왜 현재의 사람들이 현재 피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 후손들에게 또 피해를 우리가 직접 주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우리 사회가 과거에 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건 불일치하지 않느냐.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 받은 사람한테 갚아야지 이미 그건 과거다라고 보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역차별로 새로운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관대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유세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인데요. 부유세라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세에 대한 찬성 입장을 먼저 보시면 부의 재분배, 많이 가진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못 가진 분들한테는 조금 걷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빈부격차를 완화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유세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똑같이 걷어야지. 왜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걷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함으로써 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부유세 부과에 대해서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인데요. 교정적 정의하면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 다뤘습니다. 교정적 정의로서 처벌에 대한 관점,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과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었고요. 응보주의적 관점에 루소와 칸트,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말로 할게요, 여러분. 자, 응보주의적 관점에 루소와 칸트, 공리주의적 관점에 베카리아와 벤담이 있었습니다. 자, 자료 플러스인데요. 처벌에 대한 칸트와 벤담의 관점 한번 같이 볼게요. 자료 플러스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거든요. 자,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물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했으니까 죽어야 한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응당한 보복, 응보주의적 관점이 드러나죠. 제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고 해도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 같은 성질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의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자, 칸트는 어떻게 보복해야 된다고 했나요? 동해보복주의였습니다. 같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을 저지른 만큼 어떻게 같은 양의 해를 보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복법에 따라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할 것이다. 자, 칸트인데요. 칸트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면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범죄자의 인격에 대한 존중의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처벌은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수단이다. 공적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게 칸트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벤담인데요. 자, 모든 법령이 법률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공리의 원리. 자, 그러나 모든 형벌은 해악이다. 왜 그렇나요, 여러분? 공리주의에 저희에 있어서 선은 쾌락 혹은 행복, 이익이고 악은 고통이죠. 그런데 형벌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벌은 해악인데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오직 그것이 더욱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일 텐데 이러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처벌의 우세함, 처벌이 더 어떤 큰 힘을 가지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자,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위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처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로 범죄자가 얻게 될 해악이 위법 행위에 의한 이득보다 더 커야 그 다음부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위의 내용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사상가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밑에 설명입니다. 자,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며 응당한 보복에 있으며 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형벌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형벌은 범죄자에게 자신의 자율적 행위, 즉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한편 벤담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형벌은 고통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악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벌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형벌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해악이 형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담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통해, 자, 범죄의 예방 뭡니까? 형벌의 혹은 처벌의 목적 중에 범죄의 예방,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의 예방이죠. 일반 예방주의. 범죄자에 대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교화, 이거는 특수 예방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형벌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은 공정한 처벌의 조건인데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공정한 처벌의 조건. 네, 베카리아가 주장했던 것이고 1700년대에 주장했던 것이고 또 오늘날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자, 죄형 법정주의.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가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만 그 범죄와 범죄에 따른 형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례성이 두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공정한 처벌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규정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인데요. 자, 첫 번째 처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입니다.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모두 그런 자신이 주장하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응보주의는 처벌 그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냐, 응당한 보복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니까 처벌하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결국 범죄 예방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범죄 예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거야. 네. 그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의 교화에도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범죄자를 교화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을 했으니까 혼내는 거다. 네,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반면 공리주의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공리주의는 처벌의 목적을 두 가지로 두거든요.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그 다음에 특정한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범죄 예방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도 문제가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처벌 때문에 예방이 되고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분명하게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범죄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사용제도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이 사상가
사상가의 내용인데요. 자, 사형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그것이 사형입니다. 죽을 사, 맞지? 그치? 사형이라는 말 좀 무섭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러한 사형 제도에 대한 관점 세 분인데요. 자, 먼저 칸트는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응보주의의 관점, 응당한 보복이라는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 찬성이죠. 사형 제도에 대한 찬성.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뺏은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은 사형 이외의 형벌이 있을 수가 없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정의겠어요? 공적 정의라는 말을 쓰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한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자, 루소 역시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데요. 자, 루소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사회계약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러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 역시 희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 안에 들어온 이 시민들은 국가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생명 박탈권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보는 거죠. 자, 반면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의 관점,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이 루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벤담이지만 그 이론적 근거는 베카리아가 다 제공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도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오히려 더 부합하더라. 그래서 사형은 강도는 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주지 못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권은 양도할 수가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생명 박탈권은 국가에 양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그런 벌을 국가가 내릴 수 있지 않다. 사형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서 또 살인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살인을 하지 말라고 법에 근거했는데, 법에 규정해 놨는데, 그 법을 근거해서 결국은 사형이라는 것도 살인이니까, 그것 역시 부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플러스, 보시면, 처벌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자, 타인을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루소네요.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하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자,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회계약할 때 내가 이제 그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사형을 받겠다라고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자주 행해지는 것은 항상 그 정부가 무력하거나 태만하다는 징조이다. 사람이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해도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기 마련이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죽일 권리를 갖는 것은 위험 인물이라고 확인된 자여야 한다. 그래서 루소는 아무나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사형 제도에 찬성하면서 자발적 상호 계약을 근거로 해서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이나 추방을 통해서 그를 국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국가의 적,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사형 혹은 추방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카리아인데요. 베카리아는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26살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범한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고문당하는 자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지른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형벌의 목적이 뭐냐?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뭡니까 이거?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이 범죄자가 벌받는 것을 보면서 유사한 행위, 어떤 행위, 범죄자가 저지른 것과 유사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형벌을 받는 사람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벌을 준다는 건 결국은 이 사회의 고통이라는 것, 고통은 악이거든요. 악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악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처벌의 1차적 목적이 범죄로 인해서 손상된 사회 전체의 이익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 오랫동안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노역형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인데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나오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비문학 독해로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27분 됐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얘들아 12시가 넘었네요. 그래도 한번 힘내서 찍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필요한 부분 이렇게 옮겨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자,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인간의 여러분 역사에서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각성,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 이거 누굽니까? 네, 니부어가 되겠습니다. 니부어. 도덕적 선의지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 사회 강제력, 정치적 강제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억. 개인의 합리성 제고는, 제고라는 거 높이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은 집단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뭐는 못해요? 개인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집단 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틀리는 선지죠. 사회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지만 기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은 집단의 이기적인 충동은 집단 안에서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디귿 사회의 도덕적 이상 실현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런가요?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강제력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요 선지가 틀렸네. 그치? 강제력을 사용해야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 리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맞죠? 강제력이라는 건 결국은 비합리적 수단이고 폭력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그 자체로 두면 완전히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 선의지의 영향 하에서 강제력이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밑줄 친 기억, 원초적 상황에 대한 처한 당사자들 롤스네요. 자, 1번. 타인의 이해 관계에 무관심하다. 그렇죠. 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타인에 대해서도 지금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을 모른다. 그렇죠. 무지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3번. 자신의 재능, 일반적 사실을 모른다. 자신의 재능, 천부적 유불리에 대해서는 몰라요. 천부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 그 다음에 불리한 점은 모르지만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사실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정치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맞습니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뭐예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무지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치관이나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적 사실이 아니라 특수한 것입니다. 특수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3번인데요.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게 되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선지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기억,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의 몫이 주어져야 한다. 이거 어떤 분배에 있어서,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그렇죠.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는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의 몫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니은 권력과 재화의 몫은 권력과 재화를 나누는 건 분배적 정의에서 해당되는 거네요. 산술적 비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맞습니까? 권력과 재화 곧 분배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가 아니라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야 하죠.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벌써 나왔네. 2번. 디귿.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할 때 재화와 관련된 분쟁이 해결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재화를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한 사람들은 동등하게 받고 동등하지 않으면 다르게 받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리고 답은 리을을 맞는 건데 분배에서가 정의로운 것은 동등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동등하게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거죠. 이해되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인데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개요를 말하자면 소유물 이렇게 하면 벌써 노직이라는 힌트를 아셔야 돼요.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이 의롭지 못한 것을 교정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정당한 것이다. 자, 노직인데요. 기억.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이 시장 경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계약 이행,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거는 로직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 니은. 국가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런 국가는 최소 국가가 아니겠죠, 여러분. 답이 또 벌써 나왔네. 디귿. 개인이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맞나요? 자기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로크적 단서에 의해서. 네. 내가 내 노동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나의 소유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로크적 단서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노동에서 얻은 그 산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리을. 자연적 자산이 편향,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연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불평등은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부합될 경우에 정당하다. 그러니까 자연적 자산의 편향, 태어나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치우쳐 있음으로써 많은 불평등이 발생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그런 불평등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번인데요.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 자, 상이라는 거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에 맞게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거 다원적이다.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왈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자, 각 사회마다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특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사회의 방식에 따라 그 사회적 가치는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왈차의 관점입니다. 자, 정의의 다양한 영역 간에는 기억나시죠? 좀 전에 교육 영역, 의료 영역, 정치 영역 이런 거. 정의의 다양한 영역 간에는 경계가 존재해야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 안 돼. 자, 니은 상이한 공동체에 왜 안 되지? 자, 상이한 서로 다른 공동체의 단일한 하나의 분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맞아요? 아니죠. 롤스를 비판합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의 단일한 분배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롤스를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이 또 벌써 나왔네. 자, 디귿. 상이한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여기 그대로 있는 내용이 왔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가치 분배의 기준은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네. 여기도 있죠. 비문학 독해로도 풀 수 있었다. 그치? 자, 왈처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들을 해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기본 문제 6번입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 형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그만큼 크기의 면에서 그 이상으로 가중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자, 문장이 좀 복문이라 이상하지만 이 사상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형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가 위법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1억을 훔쳤는데 벌금 8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남게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1억 이상의 벌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 이런 생각은 이 얘기는 벤담도 할 수 있고 베카리아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을이 누군지 확실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자,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형벌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 타인이나 사회에 자신의 생명 박탈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베카리아의 관점이네요. 그러면 갑은 누구겠어요? 벤담이 되겠습니다. 벤담. 자, 1번. 벤담은 형벌이 예방할 폐해가 형벌로서 초래할 폐해보다, 왜 그래요? 형벌은 고통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은 악이잖아요. 그래서 형벌이 폐해를 초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예방할 폐해가 초래할 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순서가 틀렸다, 그치? 형벌이 초래할 폐해가 예방할 폐해보다 크다면 처벌을 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예방할 폐해, 우리가 형벌이 악이긴 한데 이 형벌을 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예방할 폐해가 더 크다면 처벌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이네요. 2번. 벤담은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애초에 이제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범죄 예방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말은 좀 애매하지만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애매하면 여러분 세모 쳐놓고 있다가 다 갔다 와서 이제 체크하세요. 3번 을. 베카리아는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형벌은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고 본다. 그렇죠? 4번. 벤담과 베카리아는 두 분 다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그렇죠, 일반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맞죠? 두 사람 다. 자, 갑과 을은,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 집행의 정당성이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형벌 집행의 정당성이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 두 사람 다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이제 기본 문제 7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자, 갑.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누굽니까? 루소네요.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 박탈권을 양도했다. 을.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선이 되는 거죠. 형벌은 결코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굽니까? 칸트네요. 응보주의적 관점이다. 그치? 응당한 보복. 자, 갑 보시면 루소. 살인범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살인범의 동의에 근거한다. 맞죠, 여러분? 사회계약론, 사회계약할 때 동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갑. 루소.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적으로 간주되어 처형당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살인자는 바로 공공의 적,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니은. 그 다음에 칸트. 형벌은 시민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해져야 한다. 이건 공리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응보주의는 잘못했으니까 처벌하는 거야 라는 관점입니다. 디귿. 자, 리을이 결정짓네요. 갑과 루스와 칸트. 공적 정의 실현이 형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공적 정의 실현이 형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네, 두 사람 다 맞다고 보겠다. 그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문학 독해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과거의 차별에 대한 구제로서 정당하며, 네, 우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는 분은 찬성하는 관점이네요. 정당하다. 그동안 차별받아온 소수 집단이 고용과 입학에서 기회를 얻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모델이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 또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우대 정책이 단지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역차별의 문제를 낳아서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기억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입니다. 자, 1번.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적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다수 집단의 차별을 가할 수 있다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다수 집단의 차별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3번.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 갈등의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나라는 사람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나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사회 갈등의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어떤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4번. 고용과 입학의 기회는 사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과거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도 자유 경쟁을 통해 고용과 입학에 도전해야 정당하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자, 지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관점이죠. 근데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5번이 만약에 답이 되려면 과거에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도 자유 경쟁을 통해 고용과 입학에 도전해야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 이 사람들의 지금 주장이니까. 내가 놓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반대, 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만 또 막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여러분 지금 벌써 영상이 48분짜리가 된 관계로 기본 문제까지만 올리고 선생님이 실전 문제는 또 별도로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